자, 60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겠습니다. 원래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은 실무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은요,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4가지 서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어요. 이게 1번 서식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고요. 토지 서식이 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의 종류가 4가지가 국문도 있고 영문도 있습니다. 영문 서식도 있어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영문 서식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영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다 보면요, 우리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와 있죠.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송도 같은 경우도 국제도시라 거기 DCF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외국인한테 영문 서식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웬만하면 한글로 다 나가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고 마는데 한 번은 외국인이 진짜 온 거예요. 그래갖고 외국인이 영어 계약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문 계약서는 우리 법정 서식 자체가 없어요. 거래 계약서가 서식이 없기 때문에 영문 계약서는 우리 협회에서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계약서를. 그럼 영문 계약서를 써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거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특약 있죠. 특약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지, 그게. 그래서 번역기를 돌려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나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아주 창피해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창피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우리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일단은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 정도 지위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국내 에이전트가. 그래갖고 에이전트한테 오라고 해가지고 한글로 우리가 특약을 딱 썼잖아요. 쓰고 이거 네가 영문으로 바꿔. 그리고 지가 브리핑해. 그렇게 해갖고 정리를 끝냈어요. 일단은. 근데 영문 서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설명서 그대로 영문 서식이 다 있고요. 계약서 쓸 때 이제 조금 도움만 받으면 돼요. 이게. 네, 크게 영문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식의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이게 4페이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3페이지, 입광공도 3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3페이지씩이었는데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내용이 늘어나면서 일단 4페이지로 늘어났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4개를 지금 현재 설명서 종류를 모두 암기를 해야 되고 기재 내용을 모두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기재 요령도 모두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작성 방법.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주거용을 서식을 철저히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기억할 거예요. 주거용으로. 이걸 기억하고 나머지 서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정도만 정리하면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원래 제일 좋은 방법은 설명서를 갖다 놓고 직접 써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는 거라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설명서 어디 가서 써보냐면 실무교육 가서 이제 써보실 거예요.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숙지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걸 숙지하고 나머지 서식들은 주거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정리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그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현재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있죠? 예,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서식의 구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그래야 좀 편할 것 같은데 현재 서식이요 4페이지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페이지로 현재 돼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는 작성 방법이에요. 작성 방법으로 들어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맨 앞에 제목이 들어가겠죠.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토지인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인데 들어가고 여기에 상태에 관한 자료하고 설명할 때 근거자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제시하였던 근거자료 표시란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자 1번 그래가지고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이 기본 확인사항. 그래가지고 거기 61쪽에 진하게 로마자 1번 개업공사 기본 확인사항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교재는 이게 지금 현재 2페이지로 딱 정리가 돼버렸는데 로마자 2번 그래갖고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죠. 로마자 2번. 그래서 로마자 2번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자 3번 해가지고 중개보수란이 있죠. 중개보수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서명날인 칸으로 돼 있죠. 서명날인 칸. 그래서 구조가 현재 우리 설명서 서식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 그리고 서명란이 있고요. 마지막에 작성 방법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식의 네 종류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암기를 해야 될 사항이 기본 확인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에 들어가는 거냐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암기 사항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세부에 들어가는 내용 뭔지, 기본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이걸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작성 방법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눈여겨 다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이 철저히 숙지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는데 우리 아직 암기 안 했으니까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차츰 그냥 작성 요령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 61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 이렇게 구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자료 그래가지고 확인설명 근거 자료 있죠. 이거 제시하였던 근거 자료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증, 등기상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내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 밖의 자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제시를 합니다.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합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이 있는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제출 자료 여부, 자료 제출 여부와 불응 시에는 불응 시 사실 여기다 다 기재해야 되죠.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 중개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져 있고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지목은 실제 이용 상태도 모두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라는 토지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죠. 다음에 건축물란인데 건축물란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다음에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 건축물 대장 위반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도 모두 기재합니다. 위반 내용까지 다 기재해요. 그럼 건축물란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되잖아요. 그죠? 건축물 대장 보고 기재하면 되는데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 연도, 용도, 구조까지는 건축물 대장 다 나와요. 그럼 건축물 대장의 방향은 나오잖아요. 그럼 방향을 물건의 방향을 기재하는데 건축물은 방향 기재할 때 이 방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재해야 되냐면 남향인지 서향인지 기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조사할 때 향을 조사해놔야 돼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은 뭘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하면 거실이나 안방.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거실이나 안방을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하고요. 그 밖의 건축물 있죠. 나머지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예요.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조사합니다. 근데 향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개업공사들은 스마트폰에 맨 앞에 나침판 깔아놨죠. 물론 삼성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침판이 기본 어플로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가지고 삼성폰은 기본적으로 나침판이 깔려. 요즘 나온 삼성폰. 요즘 나오는 어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침판이.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요? 내 건 있어. 내 건 있고. 그리고 그저 폰도 원래 저는 노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노트가 왜 편했냐면 사진을 우리 무지하게 찍거든요. 사진을. 실망하면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 노트는 노트가 되죠. 사진 찍어갖고 바로 이게 어디 사진인지 바로 메모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노트가 난 좋은데 너무 비싸서. 그래갖고 어쨌든 그 요즘 분들은 나침판이 나오고요. 나침판이 없는 분들은 어플을 다운받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거실 딱 정면으로 서가지고 딱 누르면 향이 딱 나와버려요. 이게. 그래갖고
한 번쯤 이제 향을 조사해 놔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내장이 안 나오니까 이거 조사해야 되고, 여기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있죠. 요즘 그 건축물 내장 떼보면요, 내진 설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내진 능력 전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하면 되고, 만약에 건축물 내장 표시가 없다, 그러면 표시 이거 기재사항 없음 하고 기재하죠. 이렇게. 그리고 위반 사실 여부는 건축물 내장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있잖아요. 행정관청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내장을 떼보면요, 그 지금 건축물 내장을 쭉 띄면은 우측 상단이죠. 여기 특이사항란이 있어요. 건축물 내장 특이사항란이 있는데 여기에 위반 건축물이라 딱 표시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 표시가 돼 있으면요, 그 물건 중개할 때는 위반 사실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불법 증축 여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위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하고 현장 답사하여 위반 여부를 모두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개조한 경우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물건의 표시란 그렇게 기재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란이에요. 2번이 권리관계란인데 여기는 등기부 기재사항과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현재 입법 예고돼 있어요. 개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요건이 신설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 예고된 게 뭐냐면요, 이 권리관계란에 갱신 요건을 임차인이 행사했는지 그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서식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입법 예고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개정 사항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거 확인한 다음에 기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기재하면 돼요. 기재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유자는 성명, 주소, 주민 생년월일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게.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는 저당이 잡혀 있다. 그럼 근저당이 잡히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누군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다. 이게.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뭐냐 하면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는 거 알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현재 그 임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거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고, 뭐 아니면 임대주택 정보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뭐냐면 렌트홈이라고 있어요. 렌트홈. 현재 그래서 렌트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렌트홈에 들어가고 체크를 합니다. 이 물건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는지. 근데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기부에 이제 표시하게 한다면서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기부에 아예 표시하게. 근데 기존에 나간 임대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은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유예기한이 지금 기존에 나갔던 사람은 2년을 줬어요. 2년을. 그래갖고 이번 10일서부터 이걸 시행을 한다는데, 어쨌든 현재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직접 임대인한테 문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서식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있고요,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거는 그냥 장기는 우리 기존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몇 년? 8년이었죠. 단기는 몇 년? 4년이었고 공공지원도 8년이었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바뀌면서 단기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장기 10년 이상에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서식을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이거를 개정하는 작업을 들어갔고요. 현재 입법 예고가 돼 있고 이걸 개정을 하면서 갱신 요건 행사 여부도 여기다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세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모두 기재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기재란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확인하기 기재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건필 용도 상황 표시하게 돼 있고 도시경계획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여부, 토지 투기 지역, 주택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구.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다 공부해요. 투기 지역은 공부 안 하죠. 이건 세법 시간에 공부해요. 투기 지역은 소득세법상 제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투기 과일 지구는 주택법상의 제도고 토지거래 과제는 우리 쪽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있죠. 공법 시간에 지금 국토계획법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국토개발법에서 건폐율 용량 상한 용도 지역별로 공부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가서 보래요? 조례. 시군 조례죠. 시군 조례를 보고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량을 상하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 조례를 확인하기 기재해야 돼요. 도시계획 조례죠, 이거.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계획 조례가 저 부분이 어디 써 있는 몇 조 정도 되냐면요. 약 50조에서 60조 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갖고 용도 지역별로 쭉 날려갖고 건폐율 용량 상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 기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군 조례를 보기 기재한다.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지 도시군 계획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직접 개공이 조사하기 기재하게 돼 있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든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하든 해갖고 직접 조사 기재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모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기재하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하잖아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 부분을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세모로 표시하는 이유는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매매 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란은 주변 환경으로 이해하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입지에 들어가는 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들어간다는 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차장은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입지. 주차장은. 그래서 전용 주차시설이 있는지, 공동 주차시설인지, 아니면 그 밖에 주차시설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기재하게 돼 있고요. 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다음에 판매 및 의류시설, 백화점과 종합의류시설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두 기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면서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한번 딱 써놓게 되면 이걸 계속 복사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사하면 이건 쉽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지는 이렇게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들어간다는 거 6가지가. 그래서 이 점을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입지 조건란은 현장 답사 기재하면 되겠죠? 이거는 문제 없죠? 이건 현장 답사 기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비실이 있느냐, 관리 주체는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이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건 물론 현장 답사 기재해야 돼요. 이 부분은 확인 설명 사항에 명문이 없었는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설명서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란 비선호시설 란이에요. 그래서 1km 내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장례식장이 있는가를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그 종류 및 위치까지 모두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비선호시설도 물론 현장 답사에 기재하면 되겠죠. 공부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금액 기재해야 되고요. 이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공시가격도 기재해야 돼요. 지금 62쪽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역시 기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율 수요일 날이 바로 8번 난이에요. 그래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율 및 수요일 3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 세율이 몇 프로인지를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지금 현재 우리 주택을 제외하고 기본 세율이 4%죠. 주택은 면적별, 금액별 다 다르죠. 취득세율이. 그래서 이제 1.1% 뭐 여기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1.1%, 2.2% 아니면 1%, 2% 아니면 3.3% 뭐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세율은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취득세액의 몇 프로? 10%.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20%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이제 세율까지만 적어도 되고 중과세 되는 물건은 중과세 세율을 다 기재해야 돼요. 이거를 세까지 세액을 산출해 기재할 필요는 없다. 그럼 이 부분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 중이 있으니까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왔어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가 있고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격, 그다음에 취득조사는 기재를 안 합니다. 우리는 4가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지선다죠? 오지선다니까 4가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나중에 기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개업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이란 말은
말은 기본 확인으로 돼 있지만 중개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지 못해요. 직접 개공이 공부상 조사든 현장 조사든 직접 조사에 기재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없다. 직접 조사에 기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부 확인 사항 있죠. 이 부분은 세부 확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사고의 가능성, 중개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공이 발견하기 힘든 사항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개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난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9번 난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난이에요. 9번 난이. 그럼 이 부분은 뭘 기재하냐면요. 조사 확인을 안 하고 지금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데 9번 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난은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들 있죠. 미공시 사항들. 미공시 권리라든가 미공시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물건을 기재합니다. 그럼 미공시 권리의 대표 주자는 뭐냐면 우리 산에 가면 분묘들 있죠. 그럼 입법 시간에 분묘기지권을 공부하게 되는데 분묘기지권 같은 거 있는가? 이런 걸 기재하게 돼 있고 미공시 물건은 그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있죠.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물종물의 이론을 공부하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는데 정원석이나 정원수는요. 종물로 처리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럼 종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소나무 한 그루에 막 5천만 원씩 하는 것들이 있어요. 1억씩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물건하고 이제 같이 일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니까 종물 처리가 곤란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가의 정원석이나 정원수, 광고탑 이런 게 있으면 이걸 기재해요. 그럼 원래는 이 부분은 공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여기다 기재하는 거에 다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 물건 이걸 다 기재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현장 답사해야 되거든요. 공시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분묘기지권 조사하러 현장 답사 갔어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이거 분묘기지권이라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제일 잘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태에 관한 자료 있죠. 자료를 요구하여 일단 기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도 임대료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물론 상태에 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세부 확인 사항은 일단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한 사항으로서 9번 난이 실제 권리관계란 미공시 사항을 전부 다 여기다 기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갑니다. 이제 10번 난이죠.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인데 이거는 건축물의 내부 시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하기 조금 편해지는데 건물 내부에 수도 있죠. 전기도 있죠. 가스도 있죠. 소방도 있죠. 건물 내부에. 그래서 이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주의할 건데 소방의 경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업을 기재해요. 단 아파트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별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있죠.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데들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그럼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뭐냐면 그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 이거 팔던데 붙이는 거 있죠. 붙이는 거. 그래갖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딱 붙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지기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단독 감지기 이게 설치가 돼 있는가. 이거 전부 다 체크하여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난방방시 연료연구, 승강기는 작동이 잘 되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기재합니다. 요즘 그저 IoT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이게 밖에서 뭐 보일러 끄고 그런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가정 자동화 시설 같은 거 있으면 기재합니다.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소방 부분을 이제 비주구용과 비교해서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벽면 도배 상태는 문제 없어요. 벽에 근간대가인지 이거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이걸 이제 전부 다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환경 조건은 세 가지 암기하세요. 바로 일조, 소음, 진동이다.
이게 바로 환경 요건이에요. 그러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요건은 모두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죠. 그럼 원래는 이거 현장 답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사고의 가능성이 큰 거죠. 현장 답사 갔는데 진동이 없었어요. 근데 후일 진동이 더 있을 수 있죠.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 부분은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재 요령이. 중개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기재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무적으로는 요구하기 힘들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만 이거는 미공시 사항이라든가 실제 권리 관계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환경은 의뢰인에게 협력을 요구하여 기재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협력 요구 기재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그럼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중개 보수의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용 모두 기재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특이한 게 이번에 지급 시기가 들어왔어요. 언제 중개 보수 지급하는지 이걸 이제 기재하게 돼 있는데 그 중개 보수 파트를 아직 공부 안 했거든요.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우리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어요. 잔금이죠 지금. 약정이 없다면 잔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를 이제 그렇게 일단 기재하는데 실무적으로 나중에 이해하시겠지만 지급 시기를 그렇게 적어놓고 브리핑 나가서 그냥 계약 시 50%, 잔금 시 50%. 실무에서 그렇게 하세요. 계약 시 50% 주고 잔금 시 50% 주고 저렇게 적으라고 그래요. 확인 설명서 기재할 때 여러분들이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손님하고 계약을 칠 때 이걸 미리 브리핑해요. 개공이 다시 다 브리핑합니다. 브리핑하면서 그럼 손님이 이렇게 써놓으면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잔금시로 하자고. 근데 원래 계약 시에 이렇게 다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50% 해갖고 잔금시 50% 해놓은 거다. 원래 계약 시는 다 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어딨냐. 자꾸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잔금시로 하죠 뭐. 그렇게 수정하고. 아셨죠? 우리 권리를 찾아야죠.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나중에 중개 보수편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실무에서 했어야지 맞아요. 공부가 쭉 끝난 다음에 했어야 맞는데 먼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재들이 설명서가 이거 법령 쪽에서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일부 교재가. 그런 교재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급 시기까지 모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도 중개보수편을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우리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과세로 들면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 날인 칸이에요. 그래서 본 확인 설명서를 교부합니다라고 해놓고 연월일 기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 임차인이 여기다 서명 또는 날인하게 돼 있죠. 서명 또는. 근데 이제 전부 다 실무적으로는요. 이들의 자필을 받아야 다.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 시킵니다. 그러니까 자필을 하고 물론 도장은 우리가 찍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찍을 때 얘기를 하고 찍어야죠. 이거는 제가 대신 찍겠습니다 하면서 자필을 받고 그 다음에 도장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근데 손님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전부 다 자필을 받습니다. 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 써서 나오거든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아이 이름이 김말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서 나오는데 여기다 자필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본인이 다 들었다는 걸 명쾌하게 지금 현재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개업공사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서 공동중개시는 각자 다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중개인한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주거용 서식을 다 봤는데 확인 설명서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공란 없이. 그러니까 설명은 우리가 어눌하게 하더라도 설명서는 정확히 써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손님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 손님이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걸어왔다. 그럼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기재가 돼 있으면 설명했다는 게 추정되거든. 못 들었다 오리발을 못 내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어눌하게 하더라도 되도록 있는 내용을 전부 다 기재하는 게 좋고요. 실무적으로 등록관청 국토부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있냐면 설명서에 다 써야 되는데 공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부분 실제 권리관계란 있죠. 이걸 실무에서 공란으로 놓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공란으로 놓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써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뭐 분묘, 산 중개할 때는 분묘가 있는지 그런 거 다 기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차 중개가 굉장히 많은데 임대차 중개할 때는 만약에 주택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장기수선 충당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기재를 하라는 얘기인데 실무적으로 장기수선 충당 같은 거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여기다 기재하진 않아요. 실무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공란으로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국토부 입장이고, 판례도 상가임대차 같은 거 중개할 때는 이 부분에 반드시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 취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란을 주지 말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나머지는 다 기재합니다. 기재하는데 공란으로 또 많이 드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여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 있죠? 이 부분을 상태 자료 요구 안 했으니까 그냥 공란으로 놔두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 부분은 중개 의뢰인에게 구두로 문의하고 이에 기재하였음. 이렇게 이제 해놓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공란으로 되도록 안 넣어야 되고, 그래서 설명서를 만약에 기재해야 되는데 공란이 있다. 그럼 등록관청에서요, 이거 성실 작성 의무 위반으로 업무 정지. 이게.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공란을 놓지 말고 자세하게 다 기재를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자, 그럼 설명서, 주거용 서식만 이렇게 봤고요. 나머지 서식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비주거용 서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선호시설 쓰는 난이 없어요.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같은 거 있죠? 비선호시설은 쓰는 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비로 기억할 거예요. 비비. 비주거에는 비선호가 없다. 이렇게 되고, 토지 서식에는 건축물 쓰는 난이 전혀 없죠. 당연한 얘기고, 입건공 서식은 아주 단촐해요. 그리고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하는데 그건 나중에 암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 이렇게 되고, 또 우리 환경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이라고 그랬죠. 환경 조건 기재란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거용으로만 있어요. 나머지 서식은 환경 조건이 없어요. 아예. 나머지 서식은.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설명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63페이지에 작성 요령이 쭉 실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자, 그럼 거래계약서 64쪽으로 합니다. 거래계약은 말씀드렸죠. 뭔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이 거래계약이다. 그럼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래계약서라 한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거래계약은 개공과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자, 그러면 거기 64쪽의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 동그라미 1번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연장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바로 우리 법 26조 1항 기본 조문입니다. 보시죠, 그럼.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란 얘기예요? 개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 세 가지는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고 소공은 다만 할 수 있어요. 중개 보존할 수 없죠. 작성할 수 없어요. 작성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고요. 언제 작성하라고 하냐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자, 그럼 중개 완성 시점 따져갑니다.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 시점이다. 아니다. 잔금 시점이다. 둘 중에.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 시점이에요. 잔금 때 계약서 쓸 일이 없죠. 이론적으로 중개가 완성이 되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 완성 시점은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 그러면 개공이 할 일 다 했으니까 중개 보수 언제 내야 돼? 이론적으로는 계약 체결 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라며요. 그래놓고 중개 보수편에서는 잔금 실현해놨다니까. 이게 법 논리적으로 중개 보수는요 설명이 안 돼요. 법은 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좋습니다. 보수만 생각하면 내가 혈압 오르는데 어쨌든 법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보수편은 우리 누더기를 만들어놨지 아주 누더기를.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 시점이다. 이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계약 쓸 때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이게 다만 시행령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요. 거래계약 서식이 없다. 근데 거래계약은 중개 완성의 문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데 왜 법정 서식이 없을까? 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매매, 교환, 임대차, 전세권 설정계약, 저당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저당권 이전계약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 실무적으로 어떤 서식을 쓰고 있느냐?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있죠? 우리 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해주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 사설정보망 또는 한방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죠. 계약 서식을. 그래서 물건별로 다 따로 있어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단독주택 매매 계약서 뭐 다 따로 있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다 따로예요.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전부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현재. 자, 그래서 서식이 없다는 거 꼭 명심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그럼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 암기할 거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일단 9가지가 들어갑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들어가고 휴대전화번호 들어가요. 그 다음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돼요. 토지라면 소재지, 면적, 지모. 건물이라면 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런 정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건에 표시하게 돼 있고요. 계약일, 언제 계약했는지 당연히 들어가고 계약서에 거래 금액 들어가죠. 자, 지금까지는 공개할 정보, 확인 설명할 금액, 확인 설명에서 쓰는 금액 모두 예정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 금액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정 금액이냐 거래 금액이냐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그 지급일자, 중도금 그 지급일자, 잔금 그 지급일자 모두 기재합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요 네 개가 우리 육하원칙 중에 그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죠? 이건 항상 들어가요. 육하원칙의 네 가지.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인도일시가 들어가요. 그럼 물건의 인도일시는 왜 들어가냐면 그 여러분들이 민법을 이제 공부하시면 금방 알아보는데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세공과금 다 정리하죠. 인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민법에서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인도일시가 들어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인도일시는 잔금일과 일치하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주로 제목에 표시되죠. 매매계약서라면 소유권 넘기는 거죠. 교환계약서 소유권이죠.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뭐 저당권을 인수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을 모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런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줘야 되고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간다는 게 아주 특이해요. 확인 설명서 줘야 되는데 이걸 하도 안 줘 버릇하니까 설명서 교부일자를 언제 줬는지 계약서에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확인 설명 교부일자. 그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과 일치할 것 같은데요. 맞죠?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 같이 써서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일과 통상 일치할 거예요. 이거는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었다. 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 그럼 특약사항을 전부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서 말이에요. 보면은 나중에 우리 기본서 나오면 샘플이 실려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매매계약서 그리고 물건의 표시가 들어가죠. 그리고 거래금액란이 들어가요. 총거래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얼마. 그다음 물건의 인도일시가 들어가죠. 그리고 쭉 내용 들어가고 계약일 들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서명날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교부일자 다 들어가요. 이게. 그럼 거래계약서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사항은 반드시 암기를 꼭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요 사항을 넣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되겠어요? 예? 세 부. 기본 세 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공동중개시는 네 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 부의 사항을 작성하여 이거 쌍방교부에 이것도 그러면 쌍방교부 하는데 한 부는 보관하시라고 그랬어요. 몇 년이요? 5년. 그래서 우리는 335예요. 335. 서류보관 세 가지 다 나왔어요. 전속계약서 몇 년?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이건 5년 동안 보관한다.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335라고 기억할 거예요. 전속계약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다음에 쌍방교부서면 두 가지 나왔죠 지금. 중개 완성 시 쌍방교부서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중개가 완성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한 부 5년 보관이에요.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한 부는 3년 보관해야 되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보증관계증서. 보증관계증서. 보증을 아직 오늘 공부 여기까지 못 나가는데 보증서 교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중개 완성되면요. 세 가지 서면이 언제나 완세트로 나가요. 언제나. 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세 가지가 완세트로 언제나 나갑니다. 자,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공인연자문센터에 보관 능력은 지배한다.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필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중개인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미리 기억합니다. 우리 기초과정이지만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 두 가지뿐이에요. 다 나왔죠 이제?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다. 이 두 서류에는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전속중개계약서에 개업공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네요. 그죠?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죠.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서류에는 소공은 아예 서명 및 날인의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미리 감 잡아두고요. 그럼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중계약서도 금지예요. 서로 다른 이 이상의 서로 다른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실무적으로 다운은 누가 요구할 것 같아요? 매도인 요구할 것 같아요? 매수인 요구할 것 같아요? 매도인 요구하죠.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인 요구하죠. 다운계약서는. 업계약서는 누가 요구할 것 같아요? 매수인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들리려고. 그러니까 업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가능하냐 하면요. 그 매도인이 1가구 1주택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면은 업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업을 쓰는 경우가 나오고요. 이중계약서는 계약서를 2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서 2장은 요즘 절대 안 씁니다. 꼭 사고 나거든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5억에 거래했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4억 5천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억 5천원을 이제 앞으로 내밀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내놓는 거고 5억 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중계약서예요. 근데 이거 요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어떤 사고가 자꾸 발생했냐면요. 4억 5천짜리로 공식적으로 내밀고 5억짜리는 나중에 찢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잔금 치면서 찢는데 이거를 매수인 쪽에서 꼭 사본을 남겨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 자기 팔 때 이제 매수인이 자기 팔 때 이거를 세무서에 딱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거꾸로 다 역추적이지. 이게 들어왔잖아요. 원래 4억 5천에 들어왔는데. 그럼 다 죽었어요. 제일 죽는 게 누구? 개업공사예요. 개업공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2장의 계약서는 절대 안 씁니다. 요거만 쓰지. 그럼 나머지 갭이 5천만 원이 생겼죠 지금.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돼?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현금으로 해야지. 그래서 요즘은 그저 다운 계약서 다 안 쓰죠. 요즘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있고요. 그 분양권 거래할 때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요구해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분양권 때문에. 이게. 근데 이제 어쨌든 다운이나 업 같은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죠.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써놓게 되면 손님들이 못된 것들은 그거를 개공을 자꾸 늘어진다니까. 이게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양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분양권은 실무적으로 잔금을 빨리 당깁니다. 2주 이상의 갭을 절대 안 줘요. 왜 그래야 되냐면 하루하루 달라지죠 지금 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계약을 했는데 2주 뒤에 잔금을 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게 얼마 오를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잔금은 되도록 빨리빨리 당깁니다. 계약을 했는데 계속 오르는 거야. 근데 판 놈이 그냥 노미를 하겠습니다. 팔기가 싫은 거야. 너무 오르니까. 그러니까 개공한테 뭐라 하냐. 네가 다운 계약 썼으니까 나 이거 계약 깨겠다. 고발하겠다. 근데 다운을 내가 쓰고 싶었었어? 지가 요구한 거 아니야 이거. 지는 요구한 적이 없대. 이런 진짜 양아치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기 싫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러면 자기가 계약금 받은 거 있죠. 배액을 물어주고 남는 거야. 그러면 물어주고 나서 계약을 깨버리거든. 근데 그것도 안 물어주겠다 이거지. 그것도 안 물어주겠다 이거지. 그래갖고 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다운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근데 손님들이 요구,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죠. 손님들이 요구하는데 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아요. 우리는 다운 못 써요. 그렇게 얘기 절대 못 해요. 손님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분양권 안 합니다. 그냥 지인이 아니면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에서도 사고가 딱 4번이 났었는데 4번 다 4건이 전부 다 분양권이었어요. 4건이 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분양권이 그래서 매력은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서는 이제 매력이 없어졌어요. 특히 서울은 매력이 전혀 없지. 아예 분양권 전매가 안 됐으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전체가 묶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받으신 분이 자기 앞으로 등기 쳐야 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그런데 지방 쪽에서는 여전히 매력이 있죠. 예, 분양권이.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요. 그러면 다 했나요? 다 했네. 이제. 그래서 거래계약서까지 오늘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손해배상과 부증은 다음 주에 나가기로 하죠. 자, 그래서 오늘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 다 한 거예요. 확인 설명, 설명서 약성, 거래계약서성 여기까지. 자, 이제 합격자 발표도 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메인이 됐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기간에 접어듭니다. 건강 유지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